하룻밤 사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토 동맹국에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비록 나토가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 중 가장 최근의 일일 뿐입니다. 요즘 언론이 제한된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주류 언론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야기는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트 국가들을 공격 중입니다. 네, 맞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리가 사임하고 나토에 대한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대중이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루마니아 아파트 건물 폭격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론이 만연한 우리 세계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맥락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토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합시다. 금요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러시아의 드론 폭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목표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최남 서단 지점이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은 정확성으로 유명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위해 드론을 교련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 54분쯤 루마니아 레이더는 한 대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마을을 넘어 국경을 통과해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드론은 루마니아 영토로 약 16km 들어온 지점에 있는 아파트 10층을 타격했습니다. 폭발로 2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곧 이야기하겠지만 루마니아는 이런 종류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F-16 전투기 2대와 헬리콥터 1대를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랜 정책에 따라 그것들을 격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론이 직선 경로로 이동했다고 가정하면 드론이 국경을 넘어서 아파트 단지에 도달하기까지 약 5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파편 피해 없이 드론을 격추할 넓은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때때로 러시아의 드론이 방향을 바꿔 다시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전체 역사를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이번이 침공이 시작된 이후 28번째 드론 침입이었습니다. 루마니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유사한 사례는 2025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폴란드 영공으로의 드론 침범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나토는 제4조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나토는 전쟁과 관련된 영공 침해 대응을 위해 현재 동부 감시 작전을 시행 중입니다. 불과 열흘 전에도 또 다른 드론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아마도 가장 나토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만했습니다. 드론 한 대가 러시아 영공에서 에스토니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대응이 루마니아 F-16 전투기가 리투아니아에서 출격해 요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집단 안보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셨군요.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방이 패트리엇 미사일로 드론만 쏜다는 신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달성됐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나토가 필요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요한 차이점은 드론이 에스토니아의 무인지역 상공에 있었기 때문에 루마니아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루마니아 상공의 루마니아 조종사들에게는 없었던 여유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미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드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전파 교란하고 의도적으로 나토 영공으로 유도해서 겉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한 일은 단호한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만 일으켰을 뿐입니다. 라트비아 총리는 일주일 전에 발생한 스캔들로 인해 5월 14일에 사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세대가 라트비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라트비아 레이더는 이를 제때 포착하지 못했고 드론 중 하나가 석유 저장 시설에 충돌한 지 1시간 후에야 주민들에게 비상경보가 전달됐습니다. 라트비아는 현재 새 총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옆길로 세자면 여러분이 이 모든 사건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특히 제가 있는 대서양 쪽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 트럼프가 하는 의미 없는 말 하나하나를 보도하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잠깐 상식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말이죠.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전략적이면서도 비이성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게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를 주목의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이 특별한 이유는 러시아 드론이 나토 국가에서 인명피해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2022년 11월 폴란드에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이 경로를 이탈해 폴란드 농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루마니아와 나토는 이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여기서 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나토의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진짜 전략적 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비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일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드론이 나라 안으로 날아다니는데 언젠가 누군가 다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공역 침범이 있을 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마치 룰렛을 돌렸을 때 운 좋게 내 번호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모든 드론을 더 일찍 막는 것입니다. 북쪽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그곳에서 나토가 할 수 있는 일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폭격을 막으려는 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에서 거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2달 전보다 1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우크라이나 무기가 나토의 목표물을 손상시키게 하여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러시아의 영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점은 크렘린이 나토가 러시아 내부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허락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국경의 서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스턴 센트리이고 그 해결책은 그곳의 한계 속에서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루마니아로 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나라 모두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은 훨씬 더 동쪽, 즉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에서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대신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나토 국가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요격수단 생산 여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것은 생산 능력 활용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유럽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자본을 지원해서 특히 국가의 서부 지역에 더 나은 드론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부대 인력 배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런 자리가 비교적 매력적인 군 보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대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망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이스턴 센트리는 여전히 나토 동부 전선의 남쪽 끝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만큼 활발하게 활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이며 러시아와의 확전 수위로도 매우 낮은 조치일 것입니다. 긴장 고조 단계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온라인에서 본 초기 반응은 나토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 각각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가 서방을 계속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나토 제5조 발동 요구를 아직 못 보셨다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의도가 없는 경우 나토 제5조는 애초에 이런 사건에 적용하라고 만든 조항이 아니라는 점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 대한 대응으로 나토 제4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나토 제4조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이스턴 센트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한다 해도 사실상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토는 강경한 접근 방식을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유럽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힘 없이 정치적인 비판만 많이 한다는 평판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루마니아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영상은 러시아의 진짜 침공에 대비해 나토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만약 앞으로 24시간 안에 또 다른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은 내일 지오폴리틱스 헬프라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제가 말하려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충분한 병력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발트 국가를 침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크렘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더 많은 러시아 대중에게 나토가 일상의 위협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일부러 공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자국 드론을 우크라이나 목표만 타격하도록 프로그래밍하지 못하고 이를 바꿀 동기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브뤼셀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은 서방이 이 상황에 과잉 반응해서 푸틴에게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국기 결집 효과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5조와 4조를 제외하고 오늘 나토 관계자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큰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본부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을 군사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조율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치적 조율이란 크렘린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서방에 이상적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 제약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 대한 좋은 소식은 상황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제 보조 채널의 지오폴리틱스 헬프라인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이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내일 우리는 서방이 크렘린이 러시아 국내 대중에게 퍼뜨릴 선전거리를 넘겨주는 일을 막으려는 노력을 더 깊이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